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다른 의미로 뜨겁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도운 적도 없으면서 대통령 팔고 다니지 말라는 게 이 경고의 핵심일 텐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윤안 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한발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6위인데요.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에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 질문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만큼이나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도 제대로 해라.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한동훈 장관에게 여러모로 집중이 됐습니다. 여러 영상들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제가 여러분의 판단에 좀 맡기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요. 오늘 대정부 질문 한동훈 장관과 정청래 의원의 공방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방입니다. 김건희 여사 실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나와요.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분한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관한테는 위원님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러죠? 아니 이름 부르겠죠. 한동훈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얘기고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거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이성윤, 이종수 이런 분들 윤석열이 아니에요?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 수사할 때 말씀이시죠. 자꾸 상황을 섞어서 중앙지검장,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없었습니다. 아시죠? 없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일단 여러 대정부 질문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본질을 찾긴 쉽지 않아서. 근데 일단 본질은 저희가 먼저 찾고 저 공방에 점수를 좀 매겨야 되니까. 결국 정청래 의원이 묻고 싶었던 건 한동훈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하냐 이걸 좀 묻고 싶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다 하나하나 반박을 다 했거든요. 제가 한 줄 평을 한다면요. 밀렌 쿤데라의 소설 제목을 빗대서 참을 수 없는 질문의 가벼움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마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근데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할 듯한 질문을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서 저렇게 장난처럼 질문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뭐 재미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질문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지금 핵심들을 못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그 수사 문제를 질문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좀 집중해서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격가지들 아니 뭐 김건희 여사가 반말하느냐 뭐 이런 격가지들 가지고 지금 모든 시간을 할애해 버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이 답변하기가 한편으로는 쉽죠. 자, 그런데 이 이번에 보니까 이 정청래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까 물었더라고요. 근데 그 묻고 9명에 되는 보좌진을 활용해서 질문지를 만들고 했던 질문의 수준이 저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요. 어렵게 마련한 대정부 질문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 아까운 시간에 정말 추상 같은 질문을 하고 국회 그 장관들을 벌벌 떨게 질문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 아닌가요? 예. 근데 마치 저 아까운 시간에 어제 그저께 장애 집회하면서
민생을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작 질문은 저렇게 장난스럽게 질문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걸 보고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나라는 솔직히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찾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 주장 핵심은 아니 지난 정권 혹은 뭐 검찰을 뭐 정권 바뀌었다고 나누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검찰 시절에 당시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꽤 오랫동안 진행했지만 재판조차 넘기지 않았다. 이걸 한 장관이 지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를 담당했다 문제가 있다라면 지난 정부에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년여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많은 그 분들이 있을 때 왜 기소를 안 했을까요? 그 많은 사건 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님 최근에 뭐 특검하라고 시위하시던데 본인 법무부 장관 때잖아요.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때잖아요. 근데 그때 왜 기소를 안 하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뭐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게 저게 본질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 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뜨거웠어요. 김건희 여사랑 안 친하냐? 친하다 안 친하다 할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김건희 여사 반말하냐? 나한테 한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좀 지내셨으니까 저런 대정부 질문도 사실 저도 처음 봐서요. 어떻게 좀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제가 국회의원 시작한 지가 한 20년 돼 가는데요. 정말 저런 일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두 번째 의미 있는 대정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야당의 이 수석 최고위원이 예. 그 나가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려면 며칠씩 그 연습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료도 수집하고 정부 측에서 조금 답변이 부실하면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도 숨기고 그렇게 밑자락 가는 질문도 하고 이런 정도로 노력을 하는데 저는 뭐 정청래 의원이 자다가 그냥 나와서 그 실없는 소리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대정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니 무슨 저 전화번호 알려달라 뭐 친하냐 이런 게 과연 대정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잡담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야당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 기본은 좀 갖추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업무를 직접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누군가는 역으로 정청래 의원이 이런 걸로 좀 주목을 받고 싶어서 조금 더 스럽게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던데 그거는 좀 동의하세요? 근데 뭐 정청래 의원이 사실 주목받으려면 저보다 훨씬 기괴한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평소에도 보통 뭐 상당히 특이한 일을 많이 벌인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게 질문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뭐 사적으로 보면 자기 그 SNS에 그 여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거든요. 예. 대정부 질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까지 해놓고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도 볼게요. 사실 이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올해 들어 첫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정청래 의원은 알려지기로는 일부 특정 커뮤니티에 가서 조언을 구한다.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개인의 역량보다 집단 지성 힘을 보여주고 싶다. 댓글로 근거 자료까지 올려주시면 참고해서 질문할 것이다. 근데 글쎄요. 커뮤니티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게 저 질문이라는 말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참고는 했을지언정 아마 저게 뭐 온통 저런 주제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청래당이라 그래서 예. 본인의 지지를 하는 그런 그 뭐 지지자들 모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접 상당히 당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조금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뭐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말 국민이 알고 싶은 거라든지 지지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런 주된 내용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어떤 사건의 특검법을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거든요. 결정은 안 났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아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뭐 대답을 이끌어내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서로 제가 봤을 때 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대답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힘 지지자분께 또 시원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청래 의원의 어떤 질의 태도를 보고 또 사이다라고 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떤 개인적으로도 사이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떤 그 내용이 오히려 사이다가 돼야지 태도가 사이다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조금 더 정제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질의를 유쾌하게 하시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은 예. 좀 국민들에게 이것이 그냥 태도가 아니라 내용으로서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대정부 질문 공방, 글쎄요, 공방이라 하기엔 좀 무게가 떨어지는 발언도 또 여러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설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취재 발언도 나왔는데 한번 그 영상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장관님, 예.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유학 갔다가 한 번 쓴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밀한 성격이고 인용도 자주 하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예.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그러시던가요? 예. 마냥 웃을 수만은 또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여기까지만 뭐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덜 섞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너무하지 않냐?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전화번호 좀 달라 윤 대통령. 네 했고 다음 또 있어요.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냐? 아주까리 기름 왜 깐죽대냐? 구차장의 판단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대정부 질문 잠깐 봤는데요. 저도 국회에 출입한 지가 한 20년이 좀 더 되는데 이렇게 뭐 단문 단답식 무슨 퀴즈 대회 하듯이 묻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불렀다가 들어갔다가 총리, 국방부 장관 나오라고 했다가 한마디 묻고 다시 들어가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정부 질문은 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조금 오늘의 모습을 보면 정청래 의원이 좀 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반감이 있는 일부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에는 한동훈 장관을 저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지지층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뭐 대리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면 예. 더 많은 국민이 얼마나 이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낭비해도 되나.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 국회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굉장히 이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이분의 말 한마디, 언행 한마디가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의 모습은 정청래답지도 않고 민주당 최고위원답지도 않고 특히나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 국무위원에게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굉장히 좀 많은 의문을 남게 하는 이 대정부 질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분 말씀 한 번씩 들어봤는데요. 조금씩 더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민주당 일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검사 공개법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검사 공개법이 뭐냐? 이건 일단 제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이다. 수사 증인 검사를 골라서 기피할 수 있고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검사의 신상 공개,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혹은 핵심 증거를 검찰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한번 볼 수 있는 게
핵심 증거 사전 열람을 도입한다. 지금 뭐 여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요구한다. 크게는 좀 네 가지고요. 물론 뭐 일부 보도이긴 하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 지시가 있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2 아니냐? 또 검찰 수사권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오늘 답변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뭐 검사 공개법 이러한 법안들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한 민주당 당 차원의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검사 이런 수사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사법 시스템에 관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대로 한 장관의 말은 이재명 대표 수사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특정인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계 각국의 모든 형사소송법은 안 봤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전례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 피의자가 자기가 수사하는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검사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피의자가 있다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은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든지 뭐 사건관계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걸 판단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검사는요, 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수사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내가 수사하는 검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나 딴 검사 바꿔주세요. 나 딴 검사 수사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참, 그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자? 그 공개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전화 연락해서 협박하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또 핵심 증거 사전 열람하겠다? 아니, 피의자가 영장 실질하기 전에 검사는 검찰 나름대로 이 사람에 대한 구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미리 피의자한테 공개를 해서 다 방어권 막을 수 있는 논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인데,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걸 또 법원으로 하여금 뭔가 강제하자는 것인데, 딱 이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아주 대표적인 표상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에도 꽤 율사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런 법을 만드실까라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과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지금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안호영 대변인 이야기 따르면 내부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정말 이 민주당에 계시는 율사 의원분들께서 이런 법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꼬아서 보면 실제로 이런 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시하고 검토했다. 이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그만이고 그 밑에 혹은 법사위원장, 김도우 법사위원장 문턱도 쉽게 못 넘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 뭐 그만큼 다급하다는 증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여론몰이의 필요성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검찰의 심리적인 압박을 좀 주자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법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이것이 연원을 따지면 일본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독일에서 발달한 법이론이고, 그것도 더 나아가면 과거 중세 시절 이후에 그 형성된 나폴레옹 법전에서 시작된 법이거든요. 프랑스 계열인데 이것이 우리나라로까지 오면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그 성립이 되었고, 특히 이제 수사에서는 밀행성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그 범죄자에게 범죄 행위를 수사를 해서 범죄를 응징해야만이 이 사회를 보호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비밀리에 수사를 해서 뭐 말하자면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증거물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요. 그래서 밀행성 원칙이라는 건 수사상의 최고의 그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사전에 핵심 증거를 열람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수사 중인 검사를 보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싶으면 기피 신청을 해서 바꾸게 한다든지 이건 뭐 검사를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지금 이성을 상실해 가는가 싶을 정도로 이런 법안을 내놓는다면 예. 비판을 그런 식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사실 조국 전 장관 때도 본인 관련 포토라는 페이지에서 본인이 1호 수혜자가 됐고, 물론 다시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이 공소장 공개도 금지했고 뭐 현 정부를 겨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네, 저도 아침에 이제 관련 뭐 기자들이나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아서 제가 법률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도 당에 좀 다 사실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법률위원회라든지 법률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논의가 됐던 적이 없더라고요. 예. 내부적으로도.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검찰 독재 투쟁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중위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수사 중인 검사 기피 신청에 대한 것은 이미 2020년도 8월에 김남국 의원이 발의를 했던 거예요. 예. 뭐 이제까지 뭐 그게 통과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존에 아까 김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있는 판사의 기피 신청 기준과 비슷하게 아마 그것을 가져갈 그 발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공무원 뭐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보통 이제 검찰청 수사관이라든지 검사를 사칭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방지하고자 해서 나왔던 것이지. 그리고 실제 그 나머지 것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뭐 저는 꼭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 뭐 예. 법이 통과되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재명을 위해서라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건데, 예. 일단 그 일부 보도에 의하듯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2 시즌에 대한 법을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무근에 가깝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김남국 의원이 과거의 아이디어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정리할게요. 근데 이재명 공소법. 예.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판사는 그 판단을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공정성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검사는 수사의 한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 즉 수사 대상자의 반대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기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그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에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국회에서 들어온 대정부질문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편집을 했는데 바로 한동훈 장관과 고민정 의원의 질의응답입니다. 잠깐 그 화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저 부분은 뭐 내일 뉴스탑10에서 좀 더 앞뒤 맥락을 듣고 고민정 의원이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 저 질의응답만 보면 글쎄 아까 뭐 정청래 의원의 여러 질의응답 얘기도 좀 생각이 나고, 화면은 잠깐 봤습니다. 구차장. 네. 태영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발언대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과거 SNS까지 소환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그 이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니까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SNS에서 강제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태영호 의원이 끄집어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대표라고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워낙 민주당의 어떤 집중 포화를 받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검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지금 이 잘못 오인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의 책임자이고 검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물론 뭐 업무가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다 보니까 이 대정부 질문을 답변할 때 구속 수사 여부를 법무행정 책임자가 예.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썼던 이모저모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라든지 이재명 처벌방지법 아니냐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핵심 워딩들을 저희 뉴스탑 첫 번째 이슈에서 모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판결문을 보니까 잘못은 눈을 감은 채 점점점. 지난주에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게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양형 사유가 담긴 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잘못에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직접 위조하거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갈수록 범행이 더 과감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법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양형 이유라는 거는 징역 2년을 선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선고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양형 이유라고 하는데 대부분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저는 조국 전 장관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례적인 게 이 판사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이 3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분이 거의 재판을 지연하다가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도 법원 내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받는 판사들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재판부가 보기에도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은 재판정에 와서 명백한 사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것도 지금 본인은 부인하는 데다가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지금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2년 선고받고 나온데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판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도 비판받는 이유가 본인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책까지 썼잖아요. 영화까지 만들고. 그럼 본인은 따지려면 법원에서 따져야지 왜 있지도 않는 양심의 법정에서 계속 따집니까? 왜 법원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예.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의 양심의 법정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의원께서 하신 논평 중에 잠깐만 첨언하자면 물론 1심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이다. 이거는 완벽히 100% 재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념 성향을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잘못에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양형 사유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오기 전에 오늘 비슷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듣고 올까요? 그 조국 따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 언론, 정치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의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께서 재판 선고 이후에 권력형 비리라고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기소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의 또 입장을 내셨어서 제가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코링크 피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사실 지난번에 법원이 1심 선고를 하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고 입시비리 혐의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앞서 잠깐 봤던 양형 사유를 보자면 대학 교수라는 그리고 뭐 민정수석 얘기도 좀 나오니까 공직자로서 혹은 대학 교수로서 다 부적절하다. 근데 반성을 안 한다. 그래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뭐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점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 보통은 이 설명 자료를 보통 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 판결문을 제가 정식본을 보니까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재판부에서 요약본을 해서 그 뿌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교수는 지금까지도 뭐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가장 지금까지는 가장 부인하고 있었었죠. 특히 이번에 유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유죄 소식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의 민정수석의 어떤 권한 내의 행위인데 이 부분을 왜 위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항소를 통해서 아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재판부에서 당시 판결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견은 있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국 교수로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항소심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입시 비리와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조국 교수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나오긴 했지만은 본인에 대한 어떤 당초 수사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당시 총장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뭐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펀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거였지만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소가 됐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지 않다라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한 장관이 바로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뭐 사모펀드는 재판을조차 넘기지 못했다.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팩트를 좀 꼬집었거든요. 사실 조 전 장관 지난주 금요일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유감 표명보다는 무죄가 한 8, 9개 정도 된다.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에 딸인 조민 씨가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일단 4년 전 목소리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이겨내자고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공정의 문제 때문에 조 전 장관 이슈가 많이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는데 조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유튜브에서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메시지 집기 전에 조민 씨가 본인이 직접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민 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도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자신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 말 중에는 뭐 의과대학 다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스스로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부모가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물이 자신인데, 자신이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시험 없이 대학을 가고, 또 의과대학 의전원을 갈 때도 시험도 없이 의전원에 합격해서,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지금 의사 자격을 놓고 이제 무효를 다투고 있는 이 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마 이제 저 부모의 주장처럼 또 떳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뭐 믿든 말든 그렇게 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요.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입시 비리가 명백하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미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들어간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에 대해서 뭐 내가 본의 아니게 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뭐 최대한 내 실력으로 다시 뭐 바로잡겠다든지 그런 정도의 인정은 좀 하고 얼굴을 드러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나 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어떤 시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 물론 뭐 지지층에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한테는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 저는 뭐 의문으로 생각됩니다.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 정치권, 지난 조국 사태 이후 4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정말 가혹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를 묻고 싶다. 인터뷰를 자청한 이도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구 차장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부모의 삶과 자신의 삶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자신이 어떤 받았던 혜택,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좀 동떨어진 그 조민으로서 이제 삶을 살겠다, 이런 선언처럼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뭐 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의 잘못이 꼭 그 자식의 잘못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자식이 원한 것을 이 부모가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민 씨 개인으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까? 공정의 이슈, 상식의 이슈, 이것에 반한다라는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 일말의 어떤 좀 부끄러움이 있다라면 저렇게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온당할까? 오히려 지금은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다. 조금만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섰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뭐 재판에 넘기지 않아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뭐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공개될 판결문을 보면 조민 씨도 아예 본인이 공범이 아니다, 뭐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정황 증거들이 이제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좀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민 씨의 메시지 중에 사실 핵심 내용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당분간은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듯 밝히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 찬스에 의존해서 조민 씨가 꿰찼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조민 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완료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 관련 기사에서 좀 댓글을 좀 이례적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뭐 갑론을박도 있지만 꽤 조민 씨에 대한 평가가 상당하더라고요. 뭐 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터뷰 자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창장으로만 의사가 될 수는 없고 입시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본인 점수가 넘치기도 했다. 주변에서 의사 자질 충분하다고 들었다. 남들이 조민양 그 의사 자질이 꽤 충분한데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나 보죠. 참 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이제 1심 판결로 이제 그만하나라고 했더니 이제 또 조민 씨 이야기를 또 계속해야 되는 이런 처지고 본인이 오늘 인스타그램을 공개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뭐 보니까 이게 참 앞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의사 자질 있다고 듣는 그 학생들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대를 가서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 자격 따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요즘 뭐 아시겠지만 의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이 그 과학고, 영재고 이런 나온 친구들이 다 의대로 가고 또 지방에서 의대 다니다 그만두고 또 서울에 의대로 오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자, 본인은 지금 보면 이 법원의 판단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조작된 지금 증명서, 그다음에 경력 증명서 등등으로 해서 이 사실 학교에 입학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저는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따님을 보면 정말 그게 왜 이렇게 없는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어머니, 본인 합해서 징역 7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도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이제는 자기가 활동하겠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인스타그램도 개통한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또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발 좀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고 속에 숙이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저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뭐 위조해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게 진보의 가치입니까? 과연 민주당은 지금까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의 지금 논평도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안 냅니까? 왜 공당에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왜 논평을 안 하죠? 그동안 4년 동안 가서 김남국 의원 사회 보고 그다음에 뭐 다들 조국과 함께 내가 조국이다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렇게 따님이 또 나오셔서 또 본인이 저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의사 자질 충분하다고 들었다. 여기 보면 표창장으로만 의사가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1심 선고에서 판결문에 적힌 내용들은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유죄, 공주대 체험 활동 확인서 유죄, 동양대 표창장 유죄, 부정 지원 유죄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1심 재판부가 명시를 해놨어요. 뭐 사실 적어도 위조해서 대학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죠. 민주당에서는 주말 사이에 조 전 장관 1심 선고에 대해서 여러 뭐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평가들이 좀 대체적입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과거 민주당 의원들과 오늘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를 좀 비교해서 모아봤습니다. 검찰 수사가 과잉 수사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관이 법원이거든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검찰 주장에 소를 들어준 거죠. 재판부의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당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도하고 정말로 도륙한다시피 하는 이런 무리한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성준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침묵이라고 좀 보긴 그렇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얘기를 했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늘 닫고 있는 거 아니냐. 진성준 의원은 1심 실형이 나왔는데도 일단 여전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죠. 일단 뭐 이 수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의 시작점과 그다음에 이제 기소를 통해서 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털어서 먼지가 날 때까지 하는 12개 이상의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게 그렇게 뭐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하고 어떤 검찰 수사의 형평성이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왜 논평을 하지 않느냐. 뭐 물론 지난 주말에 대국민 보고대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으로서는 6년 만에 어떤 장외 집회라서 이제 준비하는 것도 많았고 준비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 사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 교수는 이미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로 복귀할 수가 있느냐, 복귀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출할 수 있느냐. 굉장히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불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 조국 교수와 관련한 어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얘기, 사법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더욱더 논평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국 장관이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굳이 논평을 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조국 전 장관 차출설이나 이른바 조국 전혀...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실형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만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 같은데요. 화면을 잠시 보고 올까요? 조국 교수는 계속 강의도 안 하는데 30% 월급을 받고 있죠. 스스로 물러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저는 사실은 직위 해제할 때 계속 월급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위 해제가 된 그런 경우에는 월급의 일부를 받는 것은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국 교수 징계 여부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요. 강의 한 번 안 하고 국립대에서 월급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도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1심이 나왔으니까 서울대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서울대에서 징계위를 열지 않았던 이유는 뭐 기소는 됐습니다만 이제 이게 유무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징계위를 유보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1심 그 징역 2년 그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징계위가 다시 열려서 아마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국립대 교수라는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 실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중징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엄정한 이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대도 이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 그리고 오늘 조민 씨의 인터뷰 얘기까지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뉴스탑 10이 준비한 1위, 바로 이 소식입니다. 안문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적으로 몰리는 안철수, 오늘 일정까지 취소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어로 놓고 먼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 메시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윤핵관이란 표현은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옳지 않다.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이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하고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안철수 의원이 자초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핵관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누구죠?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윤핵관이라고 그랬고, 이게 하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씌워졌죠. 즉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의원들, 측근에 있는 의원들을 윤핵관이라고 그러고, 이 윤핵관들이 어떤 면에서 대통령을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더 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윤핵관이라는 이미지는
뭔가 권력의 어떤 앞잡이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비춰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바로 한꺼풀만 넘어가면 윤핵관이 간신배라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 간신배도 휘둘리는 사람으로 바로 치환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놔둔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당의 경선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아마 한 달에 당비를 300만 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넘는 당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의 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공직 선거가 아니라 당의 선거인데, 당의 선거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윤하는 연대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윤안연대. 그게 뭐 대선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는 사실은 당의 선거인데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집권 여당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은 나 대통령하고 같은 급이고 같이 연대하고 있어 라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지금 일단 대통령 선거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윤한연대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저는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저렇게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당연하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비슷한 취지로 어제 이례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핵관 누가 썼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당시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걸 썼는데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례적으로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갔어요.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에게 실망을 했고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혹은 안철수 의원을 싫어한다는 적나라한 표현까지 나왔어요. 실망하셨다면 제 의사 전달 잘못됐고 앞으로 소통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소통하겠다. 일단 안철수 의원의 여러 메시지도 이따 짚어볼 텐데 잠시 뒤에. 손수조 대변인, 지금 오늘 안철수 의원이 공식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여러 생각을 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의원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일정을 오전에는 이제 인터뷰하셨는데 그 이후에 일정은 취소를 하셨어요. 지금 안철수 저희 그 캠프 측에서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그러하다면 존중한다 이런 것이 공식 입장인 것이고요. 더 이상 이렇게 갈등하거나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모습은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선박 사고도 있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여아 사망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분들 힘드십니다. 저희들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국민의 힘이고요. 어차피 다 똑같은 정치인들이에요. 이 싸우는 모습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조금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정책적인 이야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꾸 진흙탕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으로 좀 정책 승부를 하겠다는 게 안철수 캠프 측 입장이고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볼 텐데 일단 그럼 안철수 의원의 무슨 공식 일정 취소나 약간의 잔행, 뭘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잠시 지금 약간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얼마 정도 길어질까요, 그러면? 길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바로 내일이 또 비전 발표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원분들 만나는 행사는 계속 이어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제가 여론조사도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이 윤심 논란 있지 않습니까? 윤심 논란이 있었던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보시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오차 범위 밖으로 훨씬 이제 우세한다는 그런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달릴 곳은 당원밖에 없어요. 당원분들, 현명한 당원분들 믿고 매달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이 다수 의석으로 몰아붙이는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을 무더기로 입법 예고하고 있고요. 조국 방탄에 이어서 이재명 방탄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 의석으로 행포를 부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내년 총선의 승리밖에 없다는 그 당원들의 염원을 정말 믿을 뿐입니다. 일단 잠시 언급하셨던 여론조사는 뒤에 있으니까. 근데 뒤에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이 접전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뭐 내일 안철수 의원이 공식 행사 참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손수조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사람의 갈등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좀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저희가 단일화 과정부터 인수위 때까지 화면을 잠시 모아봤습니다.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본인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분들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님도 의사께서도 윤 대통령 캠프에 있으면서 좀 선거를 도우셨잖아요. 근데 이 뭐 인수위 때까지도 아니더라도 뭐 단일화 과정부터도 뭔가 그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덜 됐다. 혹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섭섭하게 한 부분이 많다. 좀 구조적으로 보는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은 대선 후보가 한쪽은 이제 일방적으로 뜻을 접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뭐 좀 일부 보상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각자 섭섭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공동정부를 표방하고 또 이제 그 대선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또 대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강요 제의 총리직이나 강요를 제안하고 또 뭐 그 과정에서 인수위원장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서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일을 하셨거든요. 안철수 의원께서 그때 그렇죠? 당시에. 예. 그리고 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이어서 예. 내부 사정은 또 뭐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인수위원 선정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 이제 조각하는 과정에 상당한 뭐 좀 의사의 불일치가 있었고요. 그에 타협이 대해서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좀 있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인수위에 뭐 결근을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좀 있어서 그것이 또 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리고 나서 잠잠해졌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당내 경선에서 이것이 불거져 나오고 이것이 또 이제 마치 당내의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는 서로 간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으로 지금 불거져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그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해서 한 20년 되어 가면서도 이렇게 치열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난타전을 벌이는 전당대회는 거의 처음 보는 좀 다른 의미로 치열하죠. 네, 처음 보는 상황인데요. 예. 그럼 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한데 대통령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대통령 뭐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뭐 어느 후보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좀 넘어가서 대통령을 어떤 비하한다든가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를 좀 그 폄훼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표에 도움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좀 비판적인 얘기도 하셨어요. 일단 언론 보도는 안철수 의원이 총리도 고사했고 장관도 고사했고 인수위 때 결근했고 뭐 이런 여러 전후 내막들이 다 고스란히 공개가 됐고. 근데 이 인물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심평 변호사가 사실 그 대선 기간 동안엔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도 좀 알려져 있었고 지금은 김기현 의원 측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오늘 당내에선 이걸 다 진화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뭐 가볍게 들을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심평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얼마나 무게를 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뭐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뽑혔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 탈당한다. 예전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당을 해체해서 사실 열린우리당을 만든 적이 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열린우리당의 운명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끝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도 정말 보수 세력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겨우겨우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내 문제 때문에 다시 이걸 갈라치기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분열은 뭐 실패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무게가 실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때 어제부터 꽤 논란이 많았고 여기 출연하신 그 손수조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일단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공개 일정을 취소했지만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윤안 연대 혹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의원이 쓰지 않겠다 오늘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안 의원이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오늘 했습니다.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께 굉장히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지금 저 사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후보들이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고 저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구상을 위한 숨고르기다 혹은 아까 안 의원 얘기는 사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 개입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표현까지 안 의원이 있었거든요. 섭섭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게 안 캠프 측의 얘기인데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아유, 그럼요. 우리도 사람인데 섭섭함이 있죠. 섭섭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안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요. 네. 과거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좀 앞으로 이 밝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어떤 정책으로 당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얘기도 계속 하시고 예전에 인수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관계 조금 이제 바로잡고 가자면요. 뭐 결근을 하셨다 잠적을 하셨던 적이 있다 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반나절 정도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반나절 정도 의견이 안 맞아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날 저녁에 바로 식사하시면서 푸셨다고 해요. 그리고 총리직 제안 받으신 적도 없고 장관직 제안 받아서 이렇게 부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내가 이 장관직을 맡으면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우리 이제 아까 다 말씀 주셨지만 얼마나 이 보수의 힘들이 모아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까? 이 티끌만한 작은 도움이었더라도 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엉망이 됐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참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발돋움 삼아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다수당을 확보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 대변인께서 잠시 언급했던 여론조사 제가 한번 볼게요. 오차범위내 접전인 것도 있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36.9%, 32.1%. 오차범위내 접전인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 이거는 오차범위 밖인데 2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MBN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는 45.6 대 37.2입니다. 초반 판세 여론조사 일단 뭐 김기현 의원에겐 그리 뭐 좋게 돌아가는 흐름은 아닐 텐데 오늘 또 하나의 국민의힘 얘기가 있어서요. 이건 설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좀 더 반대당 입장에서. 오늘 그 이른바 친윤계 초선 의원 몇 명이 나경원 전 의원 찾아가서 내가 좀 뭔가 과거 연판장 썼던 걸 사과했는데 좀 어떻게 상대당으로서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경선을 포기하시면서 일단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선 의원들이 정말 그때 예를 들어 초선 의원 50명 정도의 연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어떤 후속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을 더 이상 이번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나경원이라는 정말 그 어찌 보면 보수 정당에서 국민의힘 정당에서 굉장히 당권 주자, 대권 주자에 가까운데 중진으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단되는 여성 정치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그 위치를 흔드시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비춰집니다. 오늘 있었던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얘기 저희가 여러 새로운 내용 위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경찰 수산 한 10만 명 정도의 대규모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100여 명이 총 집결했는데요. 일단 그 핵심 말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저의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어제 대회가 잘 치러졌습니다. 어제 정확히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100여 명 참석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많아 보이지만 또 현역 의원 40명, 60명 정도가 불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장애투쟁을 저기는 성공적이라고 혹은 좀 뭔가 시작부터 삐걱었냐 하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장애 집회 꽤 많이 했죠. 꽤 많이 했는데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6년 만에 장애 집회를 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장애 집회 효용성은 이미 끝났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SNS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이 속도가 빠른 시대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동원해서 모여서 한들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국에 저는 별로 그렇게 썩 효과가 있지 않다. 더군다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단합대회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169명 전원이 와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만간 2월 말쯤 되면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발의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 포함하면 한 35명 정도가 반발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나온 분들이 혹시나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어제 한 100명 정도 나오셨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이 전체 규모로 보면 꽤 성공한 집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원들 동원력에 있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동원된 이제 뭐 정확히 집회 참석한 인원을 두고도 뭐 추모 집회를 뭐 같이 합치냐 마냐 뭐 경찰 수산 뭐 2만 명 얘기도 있었고 일부 추모 집회까지 하면 10만 명 얘기도 있어서 그렇죠. 의원들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몇몇 그 커뮤니티나 특히 당원 게시판 이런 부분에는 집회에 안 나온 60명 의원들 실명 공개해달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좀 격앙된 반응들도 동시에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런데 장애 집회를 당분간 계속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만나보고 올까요? 민주당은 주경 야독하는 심정으로 월화수목금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이 영장으로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장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영장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거죠. 그럼 법원이 무슨 뭐 독재적 통치, 독재적 지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실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해야 된다. 부정적 영향도 있다. 혹은 민생이 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난 장애 집회 때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 관련 수사 언급보다는 뭔가 민생 얘기를 좀 강조하는 듯하는 인상도 좀 있었어요. 상시화한다는데 역풍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이거를 매 주마다 지금부터 계속 할 경우에 그 정도의 이제 동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거는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원내의 어떤 전략들을 다 내팽겨치고 원내로만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원내에서는 원내에서 풀 문제가 있고, 원내에서는 또 뭐 지지층 결집이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에서 민주당에서 판단을 할 텐데 아마 자주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번 뭐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전에 인원 말씀하셨지만은 엄청 많이 모였어요. 사진으로 보면은 정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재명 방탄이다 아니다 뭐 논란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재명만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
그리고 이렇게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들, 난방비는 폭등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만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100명이나 모였다, 뭐 100명밖에 안 모였다 이거는 물이 절반이나 찼다, 물이 절반밖에 안 찼다로 똑같은 논쟁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받아서 나올 때 그때 의원들 한 40여 명 오니까 40명이나 나왔다. 40명밖에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보기 나름인 것 같고, 예. 뭐 이제 글쎄 뭐 의원 숫자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좀 이거에 좀 분노하고 있는지 그런 뭐 민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현 의원께서 정당 생활 20년 했는데 이렇게 전당대 앞두고 국민의 혼탁하다는 거 처음 봤는데 시민들도 좀 정치적으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이 여당은 여당대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처럼. 민주당도 저렇게 장애투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자주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역풍 피로감 얘기도 좀 동시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매주 그 광화문 집회를 당에서 주도해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원을 모아야 하고 인원을 또 할당해서 각 그 당협별로 몇 명, 100명 이상 뭐 이렇게 할당을 해서 모으기도 하고요. 더 나가서 실제로 그만큼 왔는지 일일이 사진 촬영해서 내라고 하기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도 이번에 보니까 할당을 해서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할 때 지지자들 집회를 근처에 다른 집회를 열게 해서 뭐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인원 규모를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결과가 과연 국민들의 민심을 들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저렇게 모여서 단합대회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이제 100여 명 나왔다고 하면 꼭 의원들 소집 점검하듯이 예비군 훈련하듯이 모아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이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이 많은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의원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 집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의원들이 방탄을 하려면 그저 의원들이 모아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집회를 하는 것이 무슨 방탄 집회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목적은 저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의원들을 압박해서 자신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그 유일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 수사 속보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주된 검찰 수사 칼끝은 대체적으로 대북 송금 의혹을 겨누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도 여러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검토하는 부분이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 개인 돈이라면서 북한에 넘긴 돈을 뭐 800만 달러 넘는다고 봤을 때 특히 300만 달러에 대해서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물증을 검찰이 좀 여러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한 말로 이제 영수증이라는 거를 이제 북한 측에서 발행을 해줬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지금 제출했다는 아마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기업들이요 북한에 이렇게 돈을 보낼 때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대북 제재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쌍방울 입장에서도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부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고 걸었을 텐데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베팅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거 지금 세관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더니 우리 이거 집권하면 국정원이기 때문에 괜찮다. 눈 감아준다. 라고 해서 보내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이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 과연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검찰 수사가 진행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요. 처음으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했으면 몇 번 했냐. 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알리바이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모든 언론사가 다 그날
성남 지원에 이재명의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취재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을 하고 8시 가까이 돼서 6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바로 전날이죠. 2019년 1월 17일 저 원탁 만찬 자리.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내가 재판을 받았던 날인데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를 했겠냐. 이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에 딱 끝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만찬은 6시부터 8시고 재판은 8시에 끝났다라고 하니까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제 통화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완벽한 알리바이는 사실 되지 않습니다. 뭐 재판이 끝났는지 측근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들 이런 것들도 다 김성태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정황적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이런 진술 말고 물증을 좀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김성태의 진술에만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영수증 같은 거에 물증도 있지만 그게 또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이라고 거기에 뭐 써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통화한 내용은 보통 이제 통신사에서 1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통화 사실 자체가 1년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없겠네요, 그러면. 예,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것을 뭐 압수해서 포렌식을 하면 나올 수는 있는데요. 물증 이야기하는데 물증이 있는 것이 있는 수사가 있고 없는 수사가 있죠. 저런 경우에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울에서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서 800만 불을 인출한 자료는 충분히 물증이 되고 그다음에 진술로서 또 사람들이 직접 여러 사람이 뭐 30명이 동원이 되어서 북경까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과 그 사람들이 바로 물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술이 보이면 물증이 된다. 아니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물증이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가서 이 직접적으로 내가 전달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영수증까지 있다면 이런 내용 진술과 그다음에 정황을 합치면 완벽한 입증이 되는 사안인데 거기에 물증을 더 어떻게 내놓으라는 것인지 돈은 북한에 넘어갔고 영수증은 받아왔고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돈을 날랐습니다 하는 진술이 있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거죠. 그 이상 입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저 수사의 그 내용을 흠집내고 그다음에 당분간이라도 시간을 좀 끌면서 계속 저 쟁점을 흐리는 그런 주장에 불과하고 이것을 뭐 입증하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 얘기, 이재명 대표의 이례적인 반박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를 파악 좀 합시다. 오늘 대정부 질문의 질의, 품격, 수준 말씀하신 듯하죠. 조사받다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 바꿔달라면 평생 재판만 받겠다. 재판 안 받겠네라고 하셨습니다. 예. 조민 때문에 떨어진 학생은 얼마나 억울할까 하셨고요. 안철수와 나경원 닮은 꼴 결말 이걸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해서 민생 경제를 살려주세요. 좀 의미 있는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양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탑10에서 최근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내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며 소박한 꿈을 꾸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허언이었습니다.
문정권에서의 비리 의혹들이 튀어나오자 이젠 정치 공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책방을 내신다는 것도 퇴임한 대통령이 동네에 책방하는 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 저는 들고 SNS하고 책 추천하고 산에 갔던 얘기하고 이게 상당히 두렵고 그 걱정되고 일종의 민주당이나 이런 쪽의 어떤 결집을 하기 위한 행동인가? 그렇게 봐야 되나? 오늘 몇 가지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로 사저 근처에 8억 정도에 사서 책방을 짓고 있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네, 3월 1일에 지금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꽤 큽니다. 42평, 43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기존 본체에 더해서 이 전집 주인이 불법 증축했다가 매입 직전에 합법 건축물로 바꾸니 황토방까지 딸린 마당이 넓은 집이라고 합니다. 농촌에서 이 불법 건축물이 증축이 됐다가 양성화되는 경우는 꽤 많아서 자세한 그 전환 경위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관련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전환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찜질방은 마을 사랑방으로 이용을 하고 마당에서는 북 콘서트라든가 마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예전처럼 또 문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책방 오픈을 계기로 결집하고 또 반대 세력이 내려오고 해서 소음 집회로 고통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반력엔 달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른바 친문 포럼인 사이제도 출범을 했고 인근에 책방까지 내는 게 뭔가 친문의 구심점 아니냐 계속해서 여당이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치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사저에 지금까지 다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사저에서 얘기 나누면 됩니다. 그거를 꼭 책방에 필요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런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정치행위라 하면은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웬만하면 좀 이제 전직 대통령 편안하게 살게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이거는 정치 행위다. 뭐 하려는 거냐 이러지 말고 전직 대통령도 좀 자기 삶 살게 책도 좀 읽고 동네 사람들하고 차담도 할 수 있게 거기에서 누구 공개 지지하면은 그때 비판하십시오.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또 숨만 쉬어도 비판한다는 또 사실 풍산계 논란은 숨만 쉬었다고 비판한 부분이 아니라 양산을 떠내보내서 또 여러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팩트는 바로잡는 건 아니지만 제 차원에서 한번 여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 얘기까지요. 뉴스탑10 마지막 소식은 꽤 온라인에서 뜨거웠던 내용 짧게 한번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가 온라인에서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이 얘기예요. 허 변호사님. 방송에 유재석 씨 아무리 엄청난 공인이라도 이사하는 건 자유인데 실제로 이사도 안 했는데 이런 억측, 추측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저희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뉴스가 어디에 올라왔냐면요. 이 게시글이요. 회원수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대치동이잖아요. 지금 서울 집값이 흔들리고 있는데 강남 집값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가짜 뉴스를 띄워서 좀 유재석 씨가 이사 온 좋은 동네다 이런 걸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어요. 구체적으로 떡 돌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유재석 씨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고요. 글 작성자도 사교육 카페에서 이 학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얘기 나온 걸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라고 해서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뉴스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명예훼손이 있는지 업무방해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사망했다 이런 백종원 씨 사망설 같은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하는 당사자들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 이제 다들 조회수 때문에 돈 벌려고 이렇게 유포하는 거잖아요. 뻔한 가짜뉴스를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흘려듣기에는 뭔가 의도적이었다는 루머까지 있으니까요. 이사 간 거 아니랍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지적도 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요. 내일도 10가지 뉴스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